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70대 이상 치매 환자 수가 4년 만에 3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치매 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진료비가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2조 1,8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매년 90%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70대 이상 치매 환자의 수는 2015년 36만 8천 명에서 2018년 50만 2,500명으로 4년 만에 36.5%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은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 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를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월 전국 성인 남녀 3,070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 현황과 의식을 살펴봤는데요. 경증 질환 때문에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나 약값을 더 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70.8%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응답은 거주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암 치료를 받은 20대 청년 환자가 최근 5년 새 4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 이후 5년간 위암, 간암, 대장암 등 5대암 진료 환자 중 20대가 44.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20대 증가율은 5대 암 전체 환자 증가율 20.2%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연령대별 증가율은 60대가 28.2%로 두 번째로 높고 이어 10대가 17.6%, 40대 13.7%, 50대는 13.6%로 뒤를 이었습니다.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진이 나타나는 감염성 질환, 쯔쯔 가무시병은 주로 가을철에 자주 일어나는데요. 환자의 70%가 50에서 70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쯔쯔 가무시병 환자의 74%를 50대에서 70대 연령층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진료 인원은 5,700여 명이었고 여성 환자의 비율이 60%로 높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감염내과 측은 밭일에 주로 종사하는 농촌 노인 여성의 진드기 노출 기회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야외 활동 시에는 긴 소매, 긴 양말을 착용하고 기피제를 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른 사람이 뚱뚱한 사람보다 우울증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1,7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저체중 그룹의 우울증 비율은 11.3%로 정상 체중 그룹의 6.2%보다 2배가량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체질량 지수 30 이상인 비만 2단계 그룹의 우울증 비율도 8.4%에 그쳐 저체중 그룹에 비해 낮았는데요. 연구팀은 여성과 젊은 연령층이 많은 저체중 그룹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평소 체형 관리나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절기에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질환이 비염입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콧 속 점막이 마르면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투가 더 쉽게 이어질 수 있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가 계속되면 상태는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감기약을 처방받아 먹다가 이 치료 시기를 놓쳐서 만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비염. 이 비염 치료는 단순 감기 치료와는 다르죠. 콧 속 염증을 가라앉혀서 이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만성 비염은 피로,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할 수 있는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염이 시작된 근본 원인을 바로 잡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염은 일단 급성 비염과 만성 비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비염은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감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성비염은 감기 치료가 제대로 안 된 감염성 비염과 비감염성 비염으로 구분합니다. 감염성 비염은 세균에 의한 것이고 비감염성 비염은 알레르기, 코 속 구조의 이상 등이 원인이 됩니다. 만성비염은 세균성 외에도 비감염성 염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흔한 걸로는 우리가 보이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는 알레르기 비염이 있고요.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보통 사람에게서는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데 특이 항원에 이런 과민성 반응 가진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비염이고요. 또 그 외 만성 비염으로는 그 찬 공기 그리고 오염된 공기 이런 거를 위한 비특이적 자극에 의해 발생되는 어떤 혈관 운동성 비염 그리고 콧살이 커져 생기는 그런 비후성 비염 그리고 임신이라든지 호르몬 이상이라든지 비강 구조 이상 이런 것들이 생기는 비염들이 있습니다. 만성 비염 환자들이 주로 겪는 증상으로는 코막힘이 있습니다. 보통 좌우가 교대로 막히지만 양쪽 코가 모두 막혀 호흡 장애가 생길 경우 공기를 폐로 전달하는 기도의 윗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인후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증상인 콧물은 대개 맑게 나타나지만 세균에 감염됐을 때는 황록색을 띱니다. 콧 속의 분비물이 목 뒤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후비루라고 하는데 이 후비루가 반복되면 기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비중격이고 안쪽에 이제 점막이 있습니다. 비염이라는 거는 이쪽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염증이 오래되게 되면은 부종을 일으키게 됩니다. 부종을 일으키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것이 우리 흔히 말하는 부비동이라고 해서 여기에 농이 차는 것을 축농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입구를 그 부종들이 막아서 부비동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비동염의 증상으로는 누런코나 아까 같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또 만성 기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이 병원을 찾는 외래 환자의 70%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는 대부분 가족력을 갖고 있는데요. 부모 중 한 명이 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그 자녀에서 알레르기가 나타날 확률은 50%, 부모가 모두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는 자녀에게 되물림될 확률이 75%까지 높아집니다. 더불어 알레르기성 비염의 75%가 25세 이전에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10세 이전에 일어나서 나이가 들수록 그 증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 콧살이 커져 생기는 비후성 비염이라든지 나쁜 냄새나 찬 공기 같은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혈관 운동성 비염, 그리고 콧 속 구조의 이상 등으로 인한 비염 등의 빈도가 늘어납니다. 비염 진단 과정에서는 환자의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그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또 가족력이 있는지 등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검사에는 콧 속 상태를 보는 내시경, 원인 감별을 위한 피부 검사, 코 주변 조직에 대한 엑선 촬영 등이 포함됩니다. 비염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 원인이 되는 항원을 피하는 회피요법과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요법, 콧 속 구조를 개선하는 수술적 치료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염이 마찬가지겠지만 우선은 이제 뿌리는 국소 스테로이드요법이 있습니다. 또한 먹는 걸로는 항히스타민제를 이용하거나 항류코트리엔제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약물로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약 먹는 걸 힘들어하는 환자의 경우는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면역요법이라 그래서 본인이 원인이 되는 항원을 몸속에 조금씩 집어넣으면서 좋은 면역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비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는 콧살이 커져 있는 경우는 수술적인 요법으로 코막힘을 해결하거나 좀 더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성 비염은 충분한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미루면 결막염, 중이염 등의 합병증 위험을 키우게 됩니다. 물론 원인에 따라 치료 경과는 다릅니다. 원인이 확실하면 그 원인을 다스려 회복이 빠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증상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 만성 비염인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문제가 되는 항원을 투여해 면역력을 높이는 면역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치료 기간만 3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비염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한 우선 알레르기 비염을 예를 들면은 가족력이 있고는 유전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딱 없어지는 건 아니고 증상 치료라 그래서 뭐 당뇨 고혈압 같이 관리하는 병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완치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때 증상이 있을 때마다 뭐 세척이라든지 약물 복용 등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증상 없이 살아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이 가을철에는 곰팡이나 돼지풀 등에 의한 알레르기가 흔하다고 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일반적으로 이 만성적인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데요. 그 약은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때그때 복용하면 됩니다. 약을 미리 먹거나 뿌려서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봄, 가을에 유행하는 알레르기가 있다면 알레르기가 오기 전 일주일 전부터 처방을 받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성이 아닌 다른 형태의 만성 비염의 경우에는 급격한 이 온도 차에 의해 악화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 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의들은 이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인 식재료들도 추천해 줬는데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이 비타민 C가 풍부한 파프리카, 또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는 베타글루칸이 많은 버섯, 점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된 고구마, 그리고 살균 작용을 하는 알리신이 들어있는 마늘 등이 도움이 됩니다. 비만은 현대인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질병 중 하나입니다. 비만이란 질병이 외모와 직결되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체중 조절을 해야 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비만이란 체내의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비만으로 인해 여러 가지 질환이 동반될 위험이 있으며 수명이 단축되고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비만은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동맥경화 등의 혈액순환기 질환과 당뇨병, 고지혈증, 수면무호흡증, 피부질환, 간장질환, 관절질환, 역류성 식도염, 담석증, 월경 이상, 여성의 불임증, 유방암, 대장암, 성욕 감퇴, 정신적 스트레스 및 정신적 질환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체질량 지수와 허리 둘레를 측정해 이용하는데요. 체질량 지수는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신장 170cm, 체중 70kg인 사람의 체질량 지수는 70 나누기 1.7 제곱을 해서 제곱미터당 24.2kg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정의하며 서양인은 30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리둘레는 세계보건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준 및 2006년 대한비만학회 기준에 따라 남자는 90cm, 약 35인치 이상, 여자는 85cm, 약 33인치 이상을 복부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의 불균형으로 인해 초래되는 단순 비만과 특별한 원인으로 인해 뚱뚱해지는 2차성 비만입니다. 비만 환자의 대부분은 단순 비만으로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 에너지 섭취량이 과다할 경우 유발되는데요. 2차성 비만의 원인에는 쿠싱 증후군,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의 내분비 질환과 스테로이드 제제, 항정신제 복용 등이 있으므로 우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대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박주연 교수는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생활습관의 개선이다.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해 식사량과 종류를 변화시키고 근육량 유지와 지방량 감소를 위해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게 효과적이다. 스트레스 관리도 체중 관리에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약물을 통해 비만을 치료하기도 한다.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는 크게 식욕 억제제와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는 지방 흡수 저해제가 있다. 약물 요법을 해도 체중 감량에 실패한 고도 비만의 경우 수술을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만을 위한 바람직한 식생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지방을 줄여 체중을 감소시켜야 하므로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은 충분히 섭취하면서 지방과 당질은 제한해야 하는데요. 특히 당질을 습관적으로 많이 섭취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표준 체중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감량은 1개월에 2kg 이내가 가장 좋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항상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체중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음식의 간은 싱겁게 하고 잘 씹어 먹어야 하고요. 식사는 가급적 거르지 말고 과식하지 않도록 신경 쓰며 식사 외의 간식 섭취는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1일 1리터 이상의 수분이 요구가 되는데요. 저열량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히 충분한 양의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은 그 자체로도 열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름지거나 열량이 많은 안주 섭취량을 높일 수 있고 주로 활동량이 적은 저녁 시간대에 많이 섭취하게 되므로 가능한 삼가는 게 좋습니다. 알약보다 복용이 편하다 보니 요즘 가루형 감기약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따뜻한 물에 타먹는 이 가루형 감기약은 식초만큼이나 산성이 강해 치아가 부식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치아와 접촉 시간이 길수록 치아 부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뜨거운 물에 녹여 충분히 식힌 다음 되도록 빨리 마셔야 하고요. 복용 후에는 물로 입을 헹궈서 입속의 산성 물질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쿠키 건강 뉴스는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